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증시는 어제장에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10시가 잠깐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47% 하락한 2474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이 아침에는 팔자세였는데 현재 34억 원 정도 소폭 사자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0.15% 하락하면서 885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어제장 이어서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해외 이슈를 또 진단하는 코너이죠.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노주 멘토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글로벌 이제 처음 출연을 해 주셨는데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또 뵈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오늘 일단 아침 방송에도 뵙겠지만, 오늘 또 주식 톡스타, 일단 상담, 진단하는 방송을 또 초저녁에 또 뵙게 될 것 같고, 오늘 또 해외 선물 또 프로그램 신세계에서도 또 뵐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그 해외 그 시황,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해외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지수가 향후 오늘 마감 때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침 방송에 특히나 여러분들 해외 시황과 결부지어서 일단은 국내 지수의 방향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저희 박노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현황까지 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슈에 좀 진단하기에 앞서서 우선 해외 시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34% 내린 7034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27% 내리면서 2746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 약세 때문에 달러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9선에서 살짝 내리면서 이어가고 있네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0.15% 올린 6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보겠습니다. 0.11% 오르면서 1327달러 선 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현재 골디락스에서 변동성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슈네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해임 때문에 국제 유가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디락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이르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는 골디락스가 끝난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지금 지수가 이제는 고점에 왔다는 인식, 시장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의 단어로, 지금 현재의 지수 상태를 하나로 나타난다는 단어가 이제 골디락스가 일단 맞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또 근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근거 붙여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골디락스, 이제, 사실상, 상승, 꼭대기에서 박스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속도,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사실 횟수보다는 점진적으로 갈 거냐, 이제는 좀 빠르게 갈 거냐, 이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각 이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이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쇼맨십으로 끝날 거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쇼맨십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맨십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진짜로 무역 전쟁이 발발되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갈 거냐, 이거에 또 주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렇다 보니까 현재 IB 투자은행의 헤지펀드사들이 이제는 포지션을 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동성이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사실상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되냐,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되냐. 일단 미국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되나? 근데 일단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오진 않아.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점진적으로 물가가 별로 그렇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그냥 단계적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저임금 이제 시행하고서부터 지금 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식당에서 밥 6,000원에다가 7,000원 올리고 택시 요금도 25% 올린다는 그런, 지금 일단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그만큼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를 이제는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원래는 올해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4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3번 할 걸 4번 할 수도 있겠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안점 두는 건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헤지펀드사들도 투자은행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IB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신흥국, 개발도상국 채권 비중을 일단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다는 뭐니까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이 채권 비중을 리스크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이 변동성이 이제 꼭 확대가 될 테니까 그에 맞춰서 좀 베팅을 하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죠. 비중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자산을 이제 줄이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포지션을 좀 약간 바꿔가는, 지금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헤지펀드사들은 이 변동성 확대가 되면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이제 가져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위험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한 결과 뭐냐면 3개월 내에 증시 급락에 대해서 모두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증시 급락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칭을 해야 되죠. 해칭. 만약에 증시가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골드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늘려놓는다든가, 리스크 자산이 빠지니까 지수가 빠지면 일단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포지션을 다변화, 해칭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아니 지수 선물을 그 전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면 다시 포지션을 좀 늘려놓던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빅스 선물 지수입니다.
이 빅스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하고 이제 지수랑 뭐 반대되는 일단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공포지수죠, 공포지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빅스 선물 지수가 2년 만에 순매수 포지션으로 일단은 바뀌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사실상 2월 달에 한번 급락을 이틀 3일간에 걸쳐서 급락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한번 사실상 임금 상승률 때문이었거든요. 임금 상승률 때문에 일단 한번 곤두박질 쳤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사실상 이제 어저께 일단 지수 한번 꺾였고요. 그다음 그저께부터 꺾였죠. 지금 위에 고점을 좀 확인시켜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보호무역주의나 뭐 이런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장세로 이어지면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규모를 그냥 막상 줄여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뭐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고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요. 이제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포지션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리스크 자산 쪽, 지수 선물 쪽은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 자산을 좀 늘려라. 골드, 특히나 골드 선물을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으로 좀 늘려주시고요. 주식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관련한 소식인데 어제였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폼페이오 CIA 지금 국장이 다시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상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뉴스 내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차피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정책에 일단은 반하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틸러슨이 일단은 해임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폼페이오 신임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부터 이란 핵 협상 이 폐기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핵협상 폐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린 거죠. 이제 원유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국무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이게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산유량의 일단 그 오펙 회원국 전체 산유량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무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대로 정책을 일단 강경한 노선을 지금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핵 협정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할 거라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저께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좀 결과가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어저께 재고 지표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00만 배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휘발유 재고량하고 지금 정제유 재고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 재고량은 630만 배럴 감소했고 그다음에 정제유 재고량 같은 경우는 44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초반에는 하락 장세로 좀 가다가 다시금 상승 장세로 틀어서 이 휘발유 재고량과 정제유 재고량에 의해서 다시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셰일 업계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악재로서 일단은 영향을 미칠 거고 무역 전쟁 리스크는 요건 악재로서 영향을 미칠 거고 중요한 건 아까 그 국무장관이 이제 교체되면서 이거는 유가의 호재로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잘 반영을 해서 오늘도 매매 가이드를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실 가이드 한 줄평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 일단은 가이드는 해외 선물의 큰 흐름을 아는 게 일단은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을 전혀 아예 모르시거나 신경을 좀 안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국내 지수가 지금 하락할 거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나스닥 지수 선물이 하락을 했고 지금도 오늘 현재도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과 S&P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증시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시작을 했었을 때 분명히 우리 증시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는 하락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이 해외 선물의 시황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이드에 맞춰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나스닥 지수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나스닥 지수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원래 7,069선 이상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거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괜찮아요. 지금 매도 진입 전략 굉장히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7,042선 부근에서 수익 실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018선 부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선물이죠. 자, S&P 500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까지 딱 반등 못 갔고 59선까지 딱 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대 중간에 매도 진입 가격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도 매도 진입 전략 굉장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 가격 2,749선 부근, 그 다음에 2차 목표 가격 2,743선 부근, 이렇게 일단은 목표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선물. 오전에 매도 진입이 유리했는데 이미 1322 이하로 못 내려가고 일단은 그 뒤로 바로 상승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선물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지수 선물 크게 떨어질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선물 같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진입 전략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일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68 라인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수 진입 전략 드리고요. 목표가 61.25, 2차 목표가 61.75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선물 같은 경우는요. 자, 유로화 선물은 지금 1.23780 라인. 요 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이상으로 좀 넘어왔을 때는 이젠 다시 하락 추세로 꺾일 거기 때문에 1.23780 라인 이상 반등 시에 매도 진입 전략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1.23530,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23290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지수 선물 전략입니다. 자, 항생지수 선물 홍콩 선물 지수죠. 자,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한번 지금 지수, 이 시스템에서 시그널 보면 한 번 매수, 반등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지금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1,280 이상 반등 시에 매도 진입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1차 목표가 31,030,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31,870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박노주 멘토님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주 멘토님, 저희 다음 주도 뵙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는 다시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이죠. 저희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오늘에는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어요. 우선 어떤 분이 나와 계셨는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셨어요. 못 올 뻔했어요. 네, 길이 많이 막혀서. 길이 너무 막히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최하영 멘토님을 실물로 보니까 키도 훤칠하시고 그렇죠. 훨씬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좀 먹히는 얼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먹히는. 알겠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저희 중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졌었는지 먼저 시황 분석부터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좀 잘 올라오던 흐름이었었는데 한 이틀 정도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양회가 끝난 이후에 중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굉장히 고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차트상에서 보더라도 해외에서 뭐 금리 인상 악재라든지 무역 전쟁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전부 다 완화가 되는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최근에 좀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나왔었던 그런 트럼프의 어떤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이제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한번 싸움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뭐 중국 관광객들의 비자도 제한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뭔가 조치에 좀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 지수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는 흐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는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전부 다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경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앞으로 성장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 변수를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부터 짚어보고 와야겠죠. 차이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정책을 놓고 양회 대표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졌다는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최고의 시점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기사의 내용이었는지 먼저 기사 내용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중국 관련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기차 쪽이겠죠. 이제 양회에서 이제 양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인민회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중국에서 이제 좀 권력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가장 좀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기차 쪽이었습니다. 이 전기차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세금 우대 정책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약에 1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더 해보자 해서 지금 3년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회 그 대표위원회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좀 시키겠다. 그런 쪽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전기차가 속해 있는 어떤 산업 쪽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퍼붓고 또 이쪽 부분에서 발전을 좀 꾀하겠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전기차 쪽으로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겠다, 개방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회에서 이렇게 전기차 쪽을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세금 우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을 내세웠다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이 이슈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좀 중국이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좀 내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극심한 환경오염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 국가들의 좀 민폐 국가로까지도 좀 이야기될 만큼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 날라왔는데 댓글들 보시면 다 중국이 못됐다, 나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좀 줄이고 전기차, 즉 공해가 없는 그런 전기차 쪽의 시장을 좀 확장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전기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 대기 오염에 대한 어떤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자국 내의 어떤 그 환경 오염들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뭐 대외적으로도 좀 신뢰도를 좀 쌓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진핑이 슝안시구를 환경보호지구로 선정했다라는 이슈도 살펴봤었는데 문제 해결의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이슈 말고도 혹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뭐 사실은 이제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뭐 환경 오염은 뭐 둘째 문제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뭐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 부분들 때문에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풍력 또는 또 새로운 어떤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들을 이제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또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전기차 시장 우리 시장에서 우리 중국에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결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최대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라는 이 큰 틀을 봤을 때 자국 내에서 이런 전기차 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분명히 자국 내 어떤 경제적 이익 쪽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 현재 전기 자동차 관련한 이슈입니다. 먼저 기사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020년에서 2025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좀 상용화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전기차 구매의 최고의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자동차 시장의 전체적인 증가율은 좀 하락세를 보였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자동차의 어떤 포화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증가의 속도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기차는 유독 강세를 좀 보였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도시 매출 상황 중에서도 이 삼선 도시 쪽에서 성장률이 100%가 넘게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근데 자동차의 전체 증가율은 하락을 했지만 전기차만 지금 유독 성장률이 굉장히 가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두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제조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 그 거점 도시에서는요, 이 전기차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에서 좀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인민들이 또 따라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중국은 행동력 그리고 그 결집력이 대단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는 지금 중국의 삼선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선 도시에서 성장은 뭘 의미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네네. 중국은 이제 그 도시 발달 규모에 따라서 1선, 2선, 3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북경이나 상해같이 우리가 잘 아는 도시들은 이제 1선의 어떤 규모가 아니라 초1선이라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의 어떤 규모 면을 봤을 때 3선이라고 치면 이제 가장 발달이 좀 덜 된 그런 도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도시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전기차가 초입 단계다. 왜냐하면 뭐 좀 규모를 갖춘 그런 큰 대형 승용차가 아니라 이제 경차 위주의 또는 어떤 산업 생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전기차가 초입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이 뉴스를 짚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읍면동으로 나눈 것처럼
것처럼 이제 그렇죠, 중국도 1선, 2선, 3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 이슈들을 잘 반영을 해서 오늘의 매매 가이드에 대해서 또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시장의 변화를 읽어라.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어라. 그렇죠. 너무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뭐 네. 변화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으로 변화가 되고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만 고집한다? 이것도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고사성어 중에 이제 각주구검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그 칼을 떨어뜨렸는데 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나서 찾아봤지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의 변화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쫓아가셔야지 된다는 거 이미 표시해놓고 지나치고 나면 늦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굉장히 감지를 잘 하시고 또 빠르게 쫓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이드를 좀 통해서 우리 매매 전략도 잘 수립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또 유망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기업은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1등 기업입니다. 바로 BYD.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이제 비야디라고 하는데요. 비야디라고 하면 이제 뭐 중국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이제 이 BYD라는 기업은 다 보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1위의 전기차 자동차 제조사고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버스를 생산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BYD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의 션전이라고 하죠. 심천 지역에 지금 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심천은 홍콩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심천의 그 2017년도 그 시내버스가 전기차로 거의 한 50% 정도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그냥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차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BYD가 이 거점 도시를 심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어떤 수익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2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을 좀 봤더니요. 무려 3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1등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책이 한번 시행이 되면 행동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증가율도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 비야디 맞나요? 이 기업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야디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일단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실시간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0.14%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지금 중국 사이트에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딜레이 없이 실시간 차트를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주가가 좀 내려온 상태지만 오늘 저점 지지를 통해서 반등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요. 현재가에서 뭐 크게 변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65위안 정도. 현재 가격이 이제 64.5 요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 근처로 한번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생각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죠. 지지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타난 저점 지지 라인대가 60위안 정도에 형성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상에서 보여지면 이제 저점이 계속 다져지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중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주가를 반등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신다면 손절 매도 가격대는 60위안 정도로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1차 목표 가격대는 이제 뭐 고점 라인대로 보시면 되겠죠. 고점은 또 저항대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 라인대는 지금 보면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BYD라는 이 기업은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보여지는 차트상에서 이제 신고가를 바로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위안 정도만 넘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위안 정도 수준의 1차적인 목표 가격대, 그리고 그 라인대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살짝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상승의 여부를 보고 다시 재접근하시거나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이런 전략을 하시면 적당한 매매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매수가 목표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80위안에서는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선강통과 후강통 이런 쪽으로 많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주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선강통, 후강통이라는 그 중국이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외국 자본들을 홍콩을 통해서 그 상해 그 상장된 주식이나 아니면 심천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끔 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종목들 이외의 종목군들은 좋아 보여도 우리가 매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게 되시면 또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강통 종목은 무엇인지, 또 후강통 종목은 무엇인지, 거래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각 그 증권사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또 이제 세금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물어보시고 해외 거래가 되는지 중국 거래가 되는지 그런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는 언제 들어도 굉장히 재밌고 또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멘토님 네. 중국에 좀 자주 놀러도 가시고 하시나요? 뭐 자주 다녀오긴 하죠.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기업 순환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판매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네. 한 번씩 또 먹어보고. 네. 네. 그래서 휴가 겸 한 번씩 다녀오곤 있습니다. 저한테 네. 좀 추천해 주실 뭐 중국 음식이 그 왕라오지라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왕라오지. 중국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를 이긴 음료수입니다. 진짜요? 네. 먹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은 그 삥홍차라는 그런 부분만 좋았었는데 지금은 왕라오지가 네 최고의 음료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천 음료까지 또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한눈으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주 엄선된 정보만을 드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코인 이슈앤 가이드 전문가님께서도 저희 자리에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상으로 화상이 더 낫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이제 미모를 좀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낫다는 게 더 나으시죠? 네, 훨씬 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코인 시세도 이제 선주 멘토님께서 읊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코인 시세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네, 자, 업비트 기준 9시 시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 이상 하락을 해서요.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와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낙폭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특히 14% 아래로 떨어진 게 뭐 아인슈타인륨이랑 스텔라루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1위 비트코인은 여전히 비슷비슷하지만 어제보다도 좀 거래량 줄어든 모습이고요. 에이다도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륨은 좀 3위로 올라왔네요. 하지만 거래량은 80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거래량 보였고요. 그 다음 바싹 뒤를 쫓는 게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는 리플이 차지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서 오늘 또 이슈들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해준 이슈는 또 두 가지가 있으십니다. 먼저 이슈 화면으로 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내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의 화두는 암호화폐 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개발사인 리플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에 대해서 금융권과 협업하여 제도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의 기사였는지 보여야겠죠. 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불법 그리고 금융 시스템 변동성 유발 등 이슈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할 것이며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관련 규제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술 혁신을 좀 인정했다라는 부분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암호화폐만 사실 걱정할 게 아니라 실제 실물 화폐도 뭐 이러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탈세나 돈 세탁 등의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G20 장관 회의가 과연 우리 암호화폐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번 장도 봤듯이 약간 좀 하락 낙폭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G20 논의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도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인터넷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1990년대 초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규제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또 제도권 안내에 편입이 돼서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암호화폐도 이제 G20이라는 큰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서 금융권 안에서 흡수하려는 그 움직임의 시도로 봤을 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물 화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네. 뭐 뭐든지 문제가 없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게 진통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아까 리플 CEO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자, 리플의 CEO가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냐? 자,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다른 암호화폐는 다르게 리플 같은 경우는 금융권과 협업을 해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만약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약간 넵스터처럼 될 수 있고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무한한 기회를 실제 가치에 잘 협업을 이뤄서 실현시키고 명확화 정의화를 한다면은 잘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좀 잘 할 수 없지만 디지털 화폐로서의 그 자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금융권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나아갈 사업 전략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도 이 리플 CEO가 한국에 직접 방문을 했다는 것도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왜 왔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의 거래소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까지도 거래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리플의 거래량이 뚝뚝 떨어졌죠. 이제 그 리플은 송금 전문으로 쓰이는 암호화폐 기능을 좀 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생활 적용해서 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고 외국에서는 조금씩 좀 보편화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이 저는 거래량 1위라고 들었는데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졌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비트코인이 랩스터와 같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까 하면요. 비트코인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금융권에 협업을 하고 실물 경제 가치 화폐처럼 좀 쓰여야 되는 그런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이제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랩스터 같은 경우도 P2P 음원 시장을 처음 연 혁신적인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었지만 사실 저작권 문제라든지 기술 협업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충돌을 잘 좀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후속 주자인 아이튠스나 스포티파이에 대해 시장을 넘겨주고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이 1세대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데 리플은 좀 나중에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잘해서 금융권 안에 흡수를 시켜서 발전할 수 있고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플 CEO 같은 경우는 리플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 평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가이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G20 너에게 나를 보낸다입니다. G20 너에게 나를 맡긴다라고 네. 주셨는데 네네. 항상 매분 오실 때마다 너무 재밌는 멘트를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멘트를 준비해 주셨나요? 좀 신선한 가이드를 네. 위해서 제가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영화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를 할 텐데 그때 G20에서 좀 강한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제도권 틀 안에 흡수시키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변곡점, 시세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뭐 인터넷이 성장했듯이 암호화폐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G20 국무회의를 잘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역시 오늘도 짧은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에 아시는 만큼 더욱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인 리뷰 저희가 어제는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분석과 마케팅 분석이 남았는데요. 기술 분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세대 블록체인까지 나왔어요. 1세대 블록체인이 바로 비트코인, 화폐에 충실한 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2세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같이 어떤 규제 안에 추가적인 기능을 조금 더 부여한 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세대 블록체인이 이제 리플 같이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고유의 틀 안에서 변화를 많이 인정하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있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코인의 기술 구성을 보면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있고 뭐 하스켈 언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코인의 안에서의 그 내부의 규정 그리고 채굴 방식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술 구성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분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기업과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암호화폐는 이제 실질 경제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리플처럼 뭐 금융권 안에 흡수되지 않는다면은 해당 코인 같은 경우 결말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이 0으로 이제 수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코인들 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기업들과의 제휴 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코인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술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암호화폐 마케팅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께 안전에 대한 뭐 멘트라던가 네.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암호화폐 시장 워낙 또 오늘은 낙폭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 초기 인터넷 발달 과정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의 50대 70대 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대, 50대였죠.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95% 이상이 인터넷 활성화 안 될 거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제도권 안에서 또 자생적으로 진화론처럼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흡수가 잘 됐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도 지금 금융권 안에서 점점점 이제 틀을 잡아가는 그런 과도기, 약간 청소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바라보신다면 좋은 결과로 또 알아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멘토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멘토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s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며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